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삼국시대. 이 시대가 양이 좀 많죠.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 교과서를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을 좀 잡는 데는 교과서만한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줄 텐데,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이 중요한 부분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끊기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물들이라든지 그게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지도이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기, 그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고대 국가의 발전 부분 좀 봅시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저번에 오부가 연맹된 부족연맹체 국가였다고 했죠. 그 부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5개 부 중에 그 왕권이 계루부로 집중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져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고대 국가는. 그래서 그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이렇게 좀 확보가 돼야 그 명령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리고 실행도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는 태조왕 때고요. 하나는 고국천왕 때입니다. 고국천왕 때. 근데 이 태조왕 때는 계루부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5가지 부가 있다. 5부라고 했잖아요. 계루부, 연나부, 뭐 전로부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 중에 계루부만 왕위를 독점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는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아예 부자상속만 해요. 부자상속. 부자상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생한테도 물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곳이면 뭐 물려줄 수도 있었던 거죠, 제도상으로.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들한테만 물려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권력이 한 가문에만 집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상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오부, 그 연표에 보면 오부 개편. 연표에 없는 것들은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오부를 개편했다. 근데 이 오부가 부족적이었 성격이었잖아요. 그 뭐 계루부, 연나부, 뭐 전로부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하여간 요것들을 이제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꿔버려요. 왕 밑에 있는 그 부족적인 성격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어떤 기관의 성격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방부 아니면은 뭐 하여간 뭐 미래부 뭐 이런 식으로 부의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더 강해졌겠죠. 고구려 초기에 왕권이 강해지는 건 요 두 왕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4세기로 좀 이어서 보면 미천왕 때 낙랑을 축출했다. 낙랑은 뭐 하는 데냐면 그 저번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에서 4군을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9년을. 근데 그 9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미천왕 때 이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수리망이 등장합니다. 소수리망. 낙랑을 추출한 건 미천왕 때고, 그리고 소수리망이 등장하는데 이 소수리망 때는 정말 이 문제의 단골 출제되는 왕입니다. 소수리망은. 그래서 율령, 그다음에 불교, 태학, 이렇게 요 3가지가 중요해요. 소수리망, 이 율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율은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벌을 주는 방법. 그리고 령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두 개를 합치면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을 선포한 거예요. 법. 그리고 불교를 이때 받아들였습니다. 불교는 저번에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호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그 불교가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령, 불교, 그리고 태양은 학교입니다. 학교. 나라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소수리망 때는 요 3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백제도 나올 거고 신라도 나올 건데 율령과 불교를 언제 반포했는지를 표 하나로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광개토대왕이라는 장점은 조금 있다고 보고요. 백제를 보면은 백제는 뭐 고구려의 계통이었던 온조가 내려와서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설화적인 얘기로는 뭐 소선호라는 그 고구려의 전 왕비가 그 아들 둘을 내리고 온 건데 하여간 여하튼 이 백제 초기 시기에는 백제는 율령을 누가 언제 반포했다라는 말이 정확히 없어요. 근데 고이왕 때 고이왕 때 관등제와 관복제를 실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등제는 뭐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 간의 서열이 있잖아요. 뭐 장관 밑에 5급 공무원 있고 5급 공무원 밑에 뭐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죠. 이 당시에도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등급을 매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관복제는 뭐냐? 그 등급에 맞는 색깔의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색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은 뭐 자색 뭐 이런 식으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을 옷의 색깔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관복제예요. 그래서 율령을 언제 반포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요런 거를 개편했으면 아마 고이왕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관등제, 관복제를 고이왕 때 했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점령했다. 이 정도까지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는 그 4세기가 가장 큰 전성기입니다. 그 교과서 찾아서 4세기 백제의 영토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초고왕이 있어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는 이제 그 사만 중에 마한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서 백제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을 시켜버려요. 마한을 정복했고, 그리고 뭐, 황해도로 진출했다. 요 시기에 고구려까지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왕을 또 죽여버립니다. 네, 뭐,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요서 산둥지방으로도 진출을 하는데, 근데 요거는 교류의 형식으로 진출한 거지, 뭐, 여기다가 땅을 뭐 놔뒀다, 이거는 헛소리니까 그냥 집어쳐버리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도 이렇게 영향력 교류를 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초고왕 시기가 백제의 최전성기다. 그리고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자, 고구려 불교는 소수림왕 때, 백제 불교는 침류왕 때, 그리고 고구려의 율령은 소수림왕 때, 백제 율령은 나온 건 없지만 관등제, 관복제는 고이왕 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라를 보면은 이제 신라를 지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신라는 그 뭐 박혁거사의 신화 얘기 알죠? 박혁거사의 신화에서도 신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6명의 뭐 지도자가 추대를 해서 사로국의 왕으로 추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6국가를 박혁거세가 이렇게 규합을 해서 만든 나라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박석 김씨가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러다가 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거를 왕위를 사용하게 된 거는 되게 나중 일이고 근데 김씨만 세습하게 된 때는 내무랑 때예요. 아까 뭐 태조왕 때 게르부 사람만 왕이 됐듯이 신라도 내무랑 때만 김씨의 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마립관 왕후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했다. 요 부분이 중요한데 내무랑 때 지금 여기 적진 않을 건데 내무랑 때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받았다. 요 때 고구려 왕이 광개토대왕이에요. 내무랑 때 일본이나 가야에 약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신라가. 그래서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신라 지역에 있는 일본군들을 물리쳐주고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그릇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그릇에 밑에 보면 광개토 태왕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신라는 거의 고구려의 지배권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이름이 호우명 그릇이에요. 요거를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호우명 그릇입니다. 요거 교과서에서
그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광개토대왕을 볼까요? 광개토대왕 옆에도 호우병 그릇 하나 적어 놔야겠죠? 그러면 이때 만주 지역을 정복했다. 요거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근데 이때는 후연입니다. 후연. 근데 여기에 추가로 신라랑 가야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들인 장수왕 때가 되면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를 한다. 평양으로 천도를 한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수도가 제일 그 수도가 어디 있느냐, 수도가 제일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전쟁할 때 수도만 점령해서 깨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도가 제일 보통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 장수왕은 한반도 쪽으로 요 수도를 옮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라랑 백제를 자기 영향력 밑에 놓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제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장수왕이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내려오니까 나제 동맹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제 동맹.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계로왕, 그래서 한성을 함락을 시켜버려요. 계로왕을 죽이고. 근데 이러고 이제 비유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왕위에 등극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태자였는데 신라에서 구원병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한성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여기 적어 놓으세요. 비유왕 때 나제 동맹 맺었고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때 뭐 신라왕은 눌지왕이고 뭐 이런데 뭐 그것까지 뭐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왕 때 나제 동맹 체결했고 그러니까 한성이 함락이 되었고 웅진으로 천도를 했고 그리고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뭐 나제 동맹이 강화되었다. 요건 동성왕 때긴 한데 요때 결혼을 했어요. 동성왕이랑 소지왕의 딸이랑 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인척 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신라랑 백제가 사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눌소동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왕이란다. 그 장수왕의 침략으로 위기를 느낀 한성이 함락이 되었고 그의 위기를 느낀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 되면 결혼 동맹까지 내려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요렇게 되면은 요 시기는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얘기하면 이제 6세기 고구려는 뭐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랑은 항상 싸워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수나라, 당나라랑 또 뭐 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항상 싸워요. 근데 영향왕 때는 뭐 선제 공격을 한 번 했다. 이 정도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요. 그리고 백제로 가면 무령왕 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담로가 뭐냐면 백제 그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담로라는 게 있었어요. 담로라는 그 행정 체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왕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 사람들을 지방까지 보내겠다라는 거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하고 그러니까 웅진으로 갔는데 웅진에서 나라를 어느 정도 추스리고 이제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비로 또 한 번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기에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복이나 지문에 남부여 나오면 아 성왕 때구나 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좀 되찾긴 하는데 요때 바로 다시 신라에 뺏겨버립니다. 이때는 진흥왕 때고요. 요거는 신라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로 넘어가면 신라 때는 지증왕 때 국호와 왕호를 확정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뭐 사로, 계림 뭐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이 통일이 안 돼 있었는데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신라라는 국호를 완전히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식 호칭도 이 시기에 확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증왕 때는 중요한 게 우상국을 정벌했다. 우상국은 울릉도죠. 그래서 독도 분쟁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국은 지증왕 때 정복했다.
그리고 버풍왕. 이 보면은 버풍왕이잖아. 버풍왕. 법을 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법, 율령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불교 나오는 겁니다. 불교, 율령, 반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불교 공연할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뭐 순직시키는데 뭐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신하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제 이차돈한테 고민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차돈이 다들 보는 앞에서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죽여요. 근데 목을 베어 죽였는데 여기서 하얀 피가 솟구쳐 나왔다라는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거 나오면 신라가 저기 불교 받아들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 조금 나아가서 버풍왕 때 병부라는 걸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름만 좀 옆에 그냥 조금만 적어 놓으세요. 병부 설치했다라고. 병부가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병부 설치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진흥왕 때 화랑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아까 저기 성왕 때 잠깐 저기 한강을 백제가 차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신라가 뺏어가요. 신라가 뺏어가고 그리고 요거에 이제 분개한 고구려가 한강을 뺏으려고 내려오는데 실패를 하죠. 그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온달 장군입니다. 온달 장군. 좀 이따가 뒤에 그 기출문제 보면 나올 텐데, 그거 보면서 좀 요 과정을 보셔야 돼요. 과정. 요 흐름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제가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대로 요 그러니까 삼국간의 주도권을 이렇게 누가 가져가는지 요거 흐름대로 요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진흥왕 때 화랑도를 개편했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화랑도가 진흥왕 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 시기를 보여주는 유물이 그 비석이 있어요.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하나는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하나는 단양 적성비입니다. 그러면 이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산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토를 표시하는 겁니다. 영토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선언을 해놓는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고구려 때 그 장수왕이 거기다가 충주에다가 고구려비를 세워요. 충주에다가 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걸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그 단양이랑 충주는 거의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단양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는 고구려 영역이 아니라 우리 영역이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게 단양 적성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광개토 대왕릉비. 이건 장수왕 때 세운 거겠죠. 왜냐면 비석이니까, 그 묘의 비석이니까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하고, 그리고 진흥왕 때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단양 적성비.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동영상이 끊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야는 다음씩 짧게 해가지고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각 시기의 전성기가 언젠지, 그리고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그것을 설명해주는 유물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유물은 어느 시기의 것인지, 그리고 어디가 전성기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교과서 꼭 한번 읽어서 흐름 이렇게 장착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